한 명. 아니 빠진 애 누구 있어? 보안이 형. 이수현. 이런 애들 말했잖아. 자, 앞으로네. 이런? 70쪽에 보면 어렵다. 70쪽에 보면은 저기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크게 몇 가지 관점이 있대? 왜 안희정 두 가지요. 과거에서 누구? 세 가지 관점이 있죠. 1번에 뭐? 도덕적 원칙주의. 원칙주의자들이 있고, 오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자유. 도덕적 자유주의. 타원주의.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다원주의자가 있습니다. 폭력 행사.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네. 뭐 별거 없어 이 글은 뭐 그냥 이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도덕적 원칙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 도덕적 다원주의자 뭐 이렇게. 그래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부터 잠깐 보면 합리적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 도덕 법칙. 선험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 다음 전에 경험하기 전에 이미 어떤 원리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추리랑 좀 비슷해요? 이성. 연역적 추리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선험적 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험적 도덕법칙, 선험적 도덕법칙 바로 뭐예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 도덕법칙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합니다. 개인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개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도 쉽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험적 도덕 법칙이라는 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있으면 이게 존재한다면 실제로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험적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험적 도덕법칙 이런 거 없어요. 선험적 도덕법칙 이런 거 없고요. 대신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개인의 합의죠. 개인들의 어떤 개인들의 합의죠. 개인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뭐가 필요해요? 상위 원리라는 걸 만듭니다.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상위 원리를 통해서 법과 같은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이게 상위 원리가 바로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이죠. 법과 같은 규범이나 지침과 법과 같은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섭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뭐를 보장해요?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뭐 이런 게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한계점이죠. 상위 원리를 여기 써있네. 상위 원리를 만드는 게 항상 가능하지는 알아요. 않다라는 뭐예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얘도 이게 한계점. 또한
합의를 통해 상위 연리를 만들었다는 구체적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다. 구체적 규범에서 뭐가 있다고? 갈등이 나타난다. 이것도 뭐예요? 한계점이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도덕적 자원주의자.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얘는 아예 뭐예요? 해결 불가능하대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봐요. 도덕적 갈등이. 아예 이걸 전제로 깔고 가요. 그죠? 이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령 자유나 평등처럼 가치가 본래 지닌 내재적 소충이 상충이 뭐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죠. 서로 충돌해서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해협점을 모시하는 뭘 중시해요? 중재, 타협을 중시하죠. 중재와 타협. 중재를 통해서 타협을 끄집어냅니다. 타협을 끄집어냅니다.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한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생성할 수 새로운 가치가 뭐가 가능해요? 생성 가능합니다. 새로운 가치 생성이 가능합니다. 어디냐? 도덕적 자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와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뭘 더 중시해요? 인간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뭐보다? 갈등 해결보다 갈등에 대한 어떤 해결 판단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 상호작용을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자, 현실적 지침이 없다라는 뭐예요? 한계점이죠, 이것도. 하지만 갈등 상황에서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을 근본적 뭐를 바꿨다고? 인식을 바꿨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데 정리해봤어요. 자 16번부터 20번 질문. 18번이요. 18번? 가의 도덕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거. A는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지만 이에 B는 소송을 지겠습니다. 판사 C는 A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A가 B에게 곧 당연하지. 자 A가 B에게 뭐를 했어? 돈을 빌렸죠. 돈을 빌렸지. 그러면은 C는 당연히 얘한테 얘를 어떻게 하겠어? 갚으라고 했겠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한편 판사 C는 친구 D는 C에게서 야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친구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화살표를 얘가 얘한테 빌려준 거지. 얘도 A, C가 누구한테 빌려줬어? D한테 빌려준 거지. 그럼 얘는 D한테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갚으라고 하면 뭘 중시하는 거야? 공적인 걸 중시하는 거고. 네. 안 갚으라고 하면은 사적인 사적인 걸 중시하는 거잖아. 친구 사이를 중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송을 단념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가와 나에서 C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아니 통일된 지표 없대잖아 여기는. 네. 아까 얘기했잖아.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뭐가 없어? 통일된 지표 따위는 없어. 새로운 가치가 항상 생성되기도 하고 뭐 바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틀렸고. 가와 나에서 C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 그렇지. 조건에 따라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답은 몇 번이야? 2번이겠네. 가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와
나에서 C가 우선시한 가치는 다르지. 여기서 우선시한 거는 뭘 중시해서 공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여기는 사적인 가치를 중시했잖아. 당연히 틀리지. 뭐 공적인 가치하고 사적인 가치. 3번 안 되고 4번 가에서 C는 통일된 지표에 따라 판단했고 나에서 C는 조건에 따라 판단했어? 뭘 조건에 따라 판단해? 조건이 아니잖아. 이건 조건 없이 친구 사이라는 거에 따라 판단한 거지. 5번 가에서는 두 가치 간의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죠? 이게 뭘 상충돼? 돈 빌려서 갚아야 되잖아. 이게 뭘 상충돼? 상충 하나도 안 돼. 예. 나에서 오히려 상충되지. 친구라는 거하고 공적인 가치하고 상충되잖아.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잖아. 또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약 얘기하네요. 약. 네. 마약. 마약. 약은 우리 몸에서 무슨 적용을 한대? 생체상. 첫 번째 단락에서 뭐 얘기해? 리간드라는 얘기를 하잖아. 리간드라는 얘기를 하죠. 리간드라는 건 뭐래요?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약은 리간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수용체 어떤 약간 촉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단락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약이 작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병원체에 작용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생체에 작용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체에 작용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체에서 작용하는 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다가 약을 쓰는 거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데 약을 쓰는 거. 이게 바로 병원체에다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게 생체에 작용하는 얘인데, 뭐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얘가? 신경 작용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은 이제 맨 마지막에 오른쪽 메뉴로 올라가는데, 오른쪽 밑에 나오죠. 오른쪽에. 거기서 무슨 효과를 얘기하냐면 상승 효과라는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약을 같이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상승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5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단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처음에 여기서 살짝 얘기하고, 그래서 병원체에 작용하는 거, 생체에 작용하는 거, 뭐 그 작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 리간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33번부터 37번 질문. 35번이요. 기응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설파제. 일단 답을 보면 5번인데, 설파제하고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죠. 네. 설파제는 뭐에 사용돼요? 이거는 박테리아에 사용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체죠. 항바이러스죠. 이게 항바이러스제예요. 이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1, 2, 3, 4는 다 맞고 5번이 틀렸는데, 잠깐만. 기응, 니은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아이씨, 읽기 싫은데, 씨. 패스.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물질을 필요하는데,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려는 점을 이용한대요.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멘을 벤조산을 최종적으로 엽산이 됩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변을 거쳐서 분자구조 요소한 설파제를 내서 수용체가 먼저 결합니다. 이어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못 만들잖아. 엽산을 못 만드니까 뭐래? 인간은 엽산을 만들 수 있는데, 예.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설파제가 여기 박테리아하고 결합하면 엽산을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해요. 못 만들게가 아니고 섭취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엽산. 그래서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만들어야 되는데 설파제를 엽산을 스스로 못 만들게 하네. 그죠? 네. 엽산을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는 유클레오타이드 유도체는 유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유클레오타이드 유도체는 세포의 DNA나 RNA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한 유클레오타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 감염에서 쉽게 결합되지만 감염되지 않는 세포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다. 이 때문에 유클레오타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얘는 뭐라고? 얘는 감염된 거를 뭐 하고 있어? 감염된 것을 증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두 개가 좀 다르잖아. 얘는 멀쩡한 걸 못하게 하는 거고 얘는 잘못된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 네. 네. 니은은 안 되지 이게. 네. 이건 필요로 한 거. 이게 항바이러스제는 필요로 하는 거를 증식 못하게 하는 건 뭐야? 설파제잖아 이거는. 네. 이거는 엽산이라는 필요로 하는 걸 못 만들게 하는 거고, 항바이러스제는 얘는 있어야 할 거를 못 만들게 하는 거고, 얘는 없어야 될 거를 없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거기 5번에 보면 기억, 니은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해서 병원체 확산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기억만 그런 거지. 네. 니은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아니잖아. 이거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저기 바이러스를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 네. 엽산은 이거는 둘 다 필요하니까 이거는 맞는데, 네. 기억은 맞는데 니은이 안 되지. 네. 나머지 1, 2, 3, 4는 뭐 다 맞고요. 네. 그래서 둘의 차이점만 살짝 보면 돼요. 그지? 네. 또 질문 없어요? 36번. 맞습니다. 항우울제잖아요. 네. 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신경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이거 옛날에 배우던 무슨 돌기세포? 뭐 그래가지고 여기가 전연접이고 여기가 전연접 뉴런이고 전연접 앞에 있는 거고, 이거는 후연접 뉴런이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경 네. 전달 물질이 있죠. 네. 그림으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연접 뉴런하고 후연접 뉴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중간은 뭐 틈새는 별로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또 여기 읽어야 되네. 신경작용제 여기 읽어야 되네. 네. 아. 읽어야지.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람이 정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시간은 뉴런 말달에서 신호를 전달해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신호를 전달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울증과 관련된 것을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연적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연적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세로토닌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겠죠. 세로토닌하고 뭐 노르에피네프린 맞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여기에 전달이 됐다가 여기 흡수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전연적 뉴런에 다시 재흡수가 돼야 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전연적에서 갔다가 이렇게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재흡수를 뭐 한대요? 이 과정에서 뉴런과 연접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이게 농도가 낮아지면은 우울증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항우울제는 연접 틈새에서 이들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재흡수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거 양을 늘리는 게 바로 뭐예요? 항우울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답이 2번인데
TCA 항울제하고 S 이거 다시 또 있다. 이것도 봐야 돼. TCA하고 SNRI 항울제가 있는데 SNRI하고 TNA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TCA 항울제는 전염전 유론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전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얘는 뭐야고? 재흡수 방지하는 거고 네. 재흡수를 막는 거고 SNRI 항우울제는 뭐야?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전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 얘는 뭐하고 결합한대? 전연접 하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네. 얘는 후연접하고 결합을 하잖아. 네. 재흡수를 맞는 건 똑같은데 결합이 좀 다르지. 얘는 전연접 결합하고 얘는 후연접 결합하잖아. 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SNRI 항우울제는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나가 여기잖아. 후연접에 흡수됨으로써 연접 분쇄 정도가 아닌데 뭐지? SNRI 항우울제는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맞는 뭐 아니 여기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 여기 후연접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잖아.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니까 여기에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지.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함으로써 어디의 농도를 높이는 거야? 여기 중간에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거지. 뒤에 말은 맞네요. 다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나의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지. 이게 나의 흡수되는 게 아니고 나의 뭐하고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는 거지. 이게 후연접하고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후연접 뉴런하고 결합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뭐야? 재흡수되는 거를 또 막거나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얘하고 바로 결합하는 게 아니죠. 2번 그래서 틀렸네요.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나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죠. 그래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1, 3, 4, 5번은. 네. 오케이? 네. 네. 좀 어렵네 이거 다시 보니까. 킬러. 뭐 필러야. 필러는 그냥 말만 좀 잘 보면 되는데. 부담이 좀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와우. 오늘 살짝 힘드네. 경제 이론 좀 볼게요. 네. 시계입니다. 저기 앞에 있어. 경제는 40분. 경제 이론은 크게 다루면 뭐하고 뭐로 나눠요? 거시 20. 케이스 학퍼. 고전학파하고 이야. 저기 세케인 고전학파가 있죠. 고전학파. 고전학파의 반대돼서 나온 게 뭐예요? 케이스. 케인즈 학파죠. 시카. 그래서 이 케인즈 학파에 다시 반대돼서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사건은 뭔데? 대공황. 그렇지. 1919년의 대공황. 대공황이에요. 그지? 이 1919년의 대공황 때문에 케인즈 학파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잘 나갔어. 그랬는데 1960년대쯤 되면 다시 뭐가 문제 생겨요? 오일 파동. 뭐 오일 쇼크나 아니면은 저기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전학파가 다시 뭘 들고 나와? 새 고전. 신고전학파, 새 고전학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요. 잠재. 그랬는데 이게 또 70년대까지는 좀 맞아 들어가다가 신고전학파를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통화주의 학파라는 말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네. 밀턴 프리드만 뭐 이런 사람들 저기 뭐 1970년대 시카고 대학
그래서 시카고 학파라는 말도 씁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가 되면 레이거노믹스 오면서 다시 뭐가 나타나요? 새 케인즈 학파라고 나타나요. 새 케인즈. 뭐 신하고 세하고는 뭐 별거 없어. 네오를 쓰냐 뉴를 쓰냐 뭐 이런 네. 네오 케인즈인지 뭐 뉴 클래식 뭐 이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는 대충. 네.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돼요. 거의 무방해. 알겠어요? 네. 얘네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야?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거의 동격인 거지. 그래서 얘네는 뭘 중시해요? 공급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해요. 공급 중시 학파라고 그래요. 오케이? 네.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일단 시장이 다 안정적으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그 세이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케인즈가 나타나기 전까지였던 1920년대 전까지였던 다소설적인 학설에서 그냥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 누군가가 다 쓴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과잉 생산이 있을지라도 어디선가는 누군가 쓴다는 거지. 그래서 경제가 결국 안정과 균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뭘 중요시 여겨요? 수요. 그렇지, 수요를 중시하는 학파가 돼요. 요 정도까지는 외우세요. 알겠어요? 네. 좀 더 가면 그래서 얘네는 공급을 중시하는 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얘네는 그래서 공급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얘네를 뭘 써요? 얘네는 통화정책을 써요. 오케이? 네. 통화정책은 뭘 조절하는 거예요? 통화. 금리,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조정하겠다 이런 거고 얘네는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요? 특히 중시하는 게 재정 정책이라고 그래요. 재정 정책은 뭔데? 댐 건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알겠어요? 댐 뭐 공사 뭐 국가 사업 하는 거예요. 뭐 정부 사업. 정부 사업.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 코로나 닥쳤잖아. 네. 지원금 줬잖아. 네. 재정 정책이야. 통화 정책이야? 재정 그렇지, 정책. 재정 정책이야. 기본소득 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또 있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한 3개쯤 돼요.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뭐? 파산. 환율 정책이 있어요. 환율. 화살을 뭐? 환율이 있는데 환율은 잘 못 건드리지. 왜 못 건드려? 미국 때문에. 그렇지, 미국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렸다고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히거든. 우와. 그래가지고 환율은 잘 못 건드려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저기 좀- 끼어들죠. 뭐 채권 같은 거 사고 팔면서 이렇게 그걸 공개시장 조작 뭐 이런 말 써요. 자, 거기 그래서 읽어보면 요 정도의 상식은 항상 갖고 계세요. 알겠어요? 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면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는데 얘네는 아예 단기 장기 구별 자체도 안 해. 왜? 얘네는 불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있잖아. 저기 1919년 대공황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했단 말이야. 근데 대공황이 오면서 확 맛이 갔지. 쫙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전에 이런 식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학파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결국 다 시장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네는 장단기 뭐 이런 거 구별 안 해요. 알겠어요? 이런 거 구별도 안 해요. 이거는 아예 구별 자체도 안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장단기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를 따라가지만 시장을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이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하라고? 정부가. 정부가 하라는 얘기야. 이게 케인즈야. 그래서 장단기 구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게 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그래서 장기와 단기로 구별하는데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이며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다.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 왔다. 1930년대 이전까지. 왜 하필이면 1930년이야? 그렇지, 대공황 때문이죠. 어? 네. 1930년대라는 특별한 이유가 요 대공황 때문이야. 그래서 19년이 언제야? 29년. 19년에 뭐 일어났어? 1919. 독립. 독립선언 일어났어. 3.1운동 일어났잖아. 그 10년 후에 딱
대공황이 일어났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몸으로 딱 치면 그렇지. 저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가 벌어져서 네. 2차 세계도 좀 벌어지잖아. 저기 딱 치면 뒤에. 대공황의 가장 수석 졸업자가 누구야? 나 칠. 히틀러야, 히틀러. 예. 야, 정부가 이게 그 뭐야? 개인이 실업을 당해. 개인이 실업을 당하면 뭘 못 사줘? 기업의 상품을 못 사줄 거 아니야? 예야. 그러면은 기업이 결국은 도산할 거 아니야. 이제 못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 은행 기업에다가 돈 빌려준 은행이 어떻게 돼? 파산. 파산해. 그럼 또 여기다가 개인이 여기 은행에다 돈 맡겼을 거 아니야? 개인도 어떻게 돼? 파산. 또 파산이야. 그럼 또 못 사줘. 백을백을 도는 거야. 이게 이 고리가.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지. 이 고리를 제일 잘 끄는 사람이 누구야? 히틀러. 히틀러야, 히틀러. 계산 듣기. 역시. 이 실업당한 애들 다 어디다 쳐넣어버렸어? 군대. 그렇지, 군대에다 쳐넣은 거야, 군대에다가. 그래서 뭘 줬어? 돈을 줬어. 그렇지, 월급을 주는 거야. 월급을 주니까 기업이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 그 은행도 다시 살고 다시 이 경제가 도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뭘로 했어? 돈 빌려서 했어. 채권이라고. 이거 매퍼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유명한 채권이야. 매퍼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래에 있는 돈을 끄집어다가 있잖아. 이 가짜로 이걸 팔아제낀 거지. 다 구라야. 알겠어? 네. 다단계 사기지 한마디로. 네. 돈 빌려서 돈 빌려주고 돈 빌려서 돈 빌려주고 이 짓거리 한 거야. 네. 얘네는 끝으로 어디 갈 수밖에 없어서? 파부. 전쟁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 무조건. 왜 안 그러면은 독일을 다 팔아도 이걸 갚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딜 침략해? 폴란드 침략하잖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프랑스 침략하잖아. 네. 프랑스 먹고 난 다음에 이 매포 조건 다 갚지. 이거. 네. 아 갚아요? 갚긴 갚어. 오. 근데 전쟁국 때문에. 착한데요? 어? 착해? 아니 뭐 어쨌든 시력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약간 좀 센 얘기인데. 히틀러가. 그래서 이걸 끊는 게 되게 나갈래? 빨리. 야,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밑줄 제일 중요한 거죠. 단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에 의하면? 고전학파. 고전학파에 의하면 장기, 단기 이런 거 없어. 단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즉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은 발생하지 않아요. 경기 변동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얘네는 뭐라고? 그건 일시적인 거야. 그건 경기 변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도. 그쵸.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다. 자, 장기 단기를 구별한 건 누구라고? 케인즈라고. 그래서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 경직성이에요. 가격 경직성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자 제일 중요한 말 또 뭐예요? 총수요 변동이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뭘 중시했다고 얘네들은? 근데 총공급을 중시했다니까. 얘네는 공급 중시의 학문이었다니까. 얘가 나옴으로써 뭘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수요를 중시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네.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총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뭐가 유발된다고? 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고 본 거야. 여기서는 수요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공급이 뭘 만든다고 했으니까. 수요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요 중심의 학문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적이라면 그 회사원들을 자를 수가 없잖아. 네. 자를 수 없으면 결국은 그걸 안고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 다시 망해요. 회사가 다 망하는 거야. 회사가 망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거지. 그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 네. 자르라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야. 어디가? 케인즈가. 알겠어요? 네. 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발전된다.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고 밑줄이죠. 총수요 변동이죠. 뭐가 유별해?
총수요 변동이 불균형 상태를 유발해서 가격 정식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밑줄이죠. 무슨 정책을 써야 돼?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거 계속 얘기하면 뭘 관리하라고?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서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컴퓨터하고 뭔가 계산 능력 이런 게 발달하니까 케인즈 학파가 더더욱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정부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 뭐가 돼요?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다 케인즈 학파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70년대 아까 얘기했죠. 오일 쇼크 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나타난 거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디플레이션 이런 것만 나타났는데 인플레이션인데도 통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되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돼. 통화 가치 마치 올라오고 같이 올라. 저기 뭐야? 떨어지지. 실업이 증가하면 이게 실업률하고 저기 통화 가치 관계인데 그게 같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건데 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케이? 그래서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게 이제 1970년대에 나타나는데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자 얘네는 뭘 중시했다고? 거시경제를 중시한 거야. 오케이? 네. 얘네도 당연히 거시경제를 중시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뭘 들고 나온 거야? 미시를 들고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 미시가 뭐냐? 거기 나와 있는 얘긴데 하지만부터죠.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는 거야.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하지마. 몇 번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어떤 학생이 있잖아. 승호를 패스. 무사하게 학교에 등교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여기에서 뭘 만났어? 불량배를 만난 거야. 얘가 다음날 이 길을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가요. 그렇지. 돌아서 가지고 미쳤냐? 개인은 이렇게 쉽게 선택을 바꾼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했던 거시적인 이런 학파들은 국민들이나 어떤 이 소비자들을 계량화하고 모형화하는 거야. 너네는 이럴 거야 라고 합리적 인간관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생각으로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고 그래. 오케이? 네. 되게 많이 나와 이것도 요즘. 예. 사람은 의외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않다고. 그래서 개별 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미시적인 거야. 알겠어요? 예. 계량화하고 모델화하고 통계화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별적인 사람의 심리 같은 걸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행동. 그렇지. 행동경제학 뭐 합리적 기대이론 뭐 이런 얘기하지. 네. 그래서 어딨어? 그래서 방정식이 계속 오고 방정식 자체가 바뀌려 한다. 세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 미출이죠. 합리적 선택에 따른 무슨 분석?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고정 학파죠. 미시적.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했다는 건 결국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거의 비슷한 거야. 알겠어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단기 장기는 구별했어 안 했어? 했는데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총수의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나오긴 나와. 예. 근데 경기 변동은 수요가 아니고 뭐에 따라서 바뀐다고? 기술. 기술 변화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요? 네.
이에 대응해 케인즈 학파는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 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였어요. 얘네도 뭐로 파악해? 미시. 미시적으로 파악을 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가격 경직성은 뭐라고요? 나타나요.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라는 건 케인즈 학파하고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지. 얘는 가격 경직성이 안 나타나요. 없어요. 가격 경직성 같은 건 없는 거 알겠어요? 네. 얘는 가격 경직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경기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좀 어려운데 두 개를 제시하는데요. 뭐하고 뭐? 메뉴 이론하고 뭐하고 뭐? 그 다음에 또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걸 제시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메뉴 이론하고 효율 임금 이론 요 두 가지는 누굴 거야? 세케인즈 학파 애들 거죠. 그래서 가격 경직성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있다고. 있다고 이씨. 아 승무야 좀.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데, 가격 경직성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이런 데 있다고. 메뉴에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쉽게 뭔가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안 가능하다고? 안 가능하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뭘, 케인즈 학파나 새 케인즈 학파나 뭘 중시해요? 총수요 관리라고. 네. 네. 떠들린 얘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질문 다음 시간에 해요.